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탄소를 최대한 없애자, 줄이자, 그리고 가능하면 아예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보면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듯이 탄소를 흡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무, 더 나아가서 숲,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거로 들어가면 저장, 그리고 저장된 것을 이용하면, 그러면 그것은 이제 나온 탄소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통합적으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저는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용어는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탄소 그냥 없애자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뭐 될 것 같아요. 탄소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는 예를 들어서 석탄 발전소입니다. 그 이유는 석탄엔 근본적으로 CO2 같은 거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시멘트도 원료 안에 근본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할 때에 어쩔 수 없이 나오니까 이것을 그러면 파이프라인 같은 거를 통해서 저장하자. 광산에다가 저장하자. 그런 거가 저장이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탄소라고 하는 거가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소화전에서 쓰는 게 CO2거든요. 그리고 이 CO2를 잘 이용하면 뭐 개미산 같은 화학 제품도 만들 수 있고, 또 그리고 이거를 시멘트에다가 섞어서 쓰면 아주 강도가 좋은 시멘트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이용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이제 저장과 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우선 가장 많이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 역시 발전이고, 두 번째가 산업이고, 세 번째가 수송이니까 순차적으로는 가야 된다고 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발전, 즉 에너지죠.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해결해 나가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유럽은 30-40년 전서부터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갔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거든요. 너무 계절적으로 의존을 많이 하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에 태양이 없으면 에너지가 없죠. 바람이 없으면 풍력이 없죠. 이것을 가지고 다 100%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석탄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원자력을 조금 더 다시 제고해 볼까, 고려해 볼까, 이런 논의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옛날에 비해서는 확실히 분명하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증가할 것만은 틀림없다 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원을 발굴을 해야 된다. 나무에서 나오는 나뭇가지들, 잡목들,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그거를 바이오매스라고도 하고, 디젤이나 휘발유에다가 섞어 쓰는 것들은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이라고 그러거든요. 특히 남미 같은 데에서는 휘발유에다가 섞어 쓰는 바이오에탄올을 20%, 30% 의무적으로 혼합해서 쓰라. 이런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전환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역시 산업 부분은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역시 세 번째도 기술을 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술의 역사를 보면 항상 진화해서 발전해서 나가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정보통신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가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요즘엔 메타버스도 얘기하고, 기술 개발을 통하면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모멘텀도 생기고,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런 기술들은 앞으로 쓸만하다, 상용화가 가능하다, 시장에서 먹힐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러한 기술들이 옛날에는 과거에 정부 주도의 R&D였다면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면서 정부는 그거를 서포팅해주고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는 정부가 계속해서 십몇 년 동안 끌고 나가는 그런 이원화 구조를 하게 되면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대세는, 미래의 트렌드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쉽고 최전선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배터리 기술은 이미 확보가 돼 있고 계속 진화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그것이 그냥 배터리든 수소든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되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가는 부분들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미래는 배터리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배터리는 이미 손 안에 있죠. 핸드폰. 앨런 머스크는 자동차용 배터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가정용 배터리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력의 소위 파워월, 벽이다라고 했는데 벽에다가 붙여서 쓰는 가정용 보일러. 그냥 배터리를 써가지고 거기에서 가정에서 필요로 한 전력을 다 공급하는 이런 부분들로 나가 있고요. 그럼 가정에서 더 크게 되면 이미 발전으로 가 있고 그게 ESS라고 하는 것들로 가 있고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배터리에 대한 사용처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금 경쟁력은 지금까지는 상당히 좋았죠. 그러나 무섭게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중국의 배터리 기술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돼서 나가고 있죠.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배터리를 고려하지 않는 미래?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이미 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결국에 전쟁이다. 그러면 공급망 사슬에서 봤을 때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들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기존에 있었던 배터리들을 다 잘 재활용해서 그 안에 있는 소재나 부품들을 재활용하는, 이거를 저희들은 도시광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광물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그러니까 희귀금속류들이죠. 이런 거를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배터리에서도 반드시 적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벌써 외국의 기업들은 재활용하는 산업들을, 공급사들을 만들어 놓기 시작해서 플라스틱, 배터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벌써 기업들을 인수합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쪽에 있어서 기업들이 빨리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수출을 많이 하니까 외국 수출의 기업도 그런 것들을 많이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정부의 역할은 옛날에는 중앙집중제에서 정부가 끌고 가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기업이 워낙이 세계화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는 밀어주는 정책들을 해줘야 된다. 지원해주는 정책들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비효율적인 예산들도 많이 있어요. 중복되는 예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서부터 빨리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모으고, 비효율적인 예산, 규제, 또 그리고 기술에 대한 비효율성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빨리 버리고, 그리고 기업들과 같이 공생하는, 상생하는 협력을 가는 것이 저는 미래의 한국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위 기변화, 기후 생존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발전 산업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반드시 빼놓지 않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참여와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설문조사를 돌리면 기후변화에 느끼고 있습니다. 90%. 그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해서 참여하겠습니까? 90%. 그러나 실제로 행동에는 상당히 낮아요. 또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의 의사도 또 낮아요. 이것은 상당히 큰 괴리가 있다.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와 또 건전한 모니터링이 없으면 이것은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부분은 정부가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홍보시키고 그다음에 인식시키고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국민의 참여를 조금 더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바꿔나가야 된다. 너무
점수 위주의 교육, 비인성 교육에 대한 교육 시스템만 가지고는 바꿔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그다음에 경제 교육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에 저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 선진국으로서의 임무와 책임이 같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